자, 이번에는 이제 5차 비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18세기 때 사상가의 글이다. 기읍과 니은의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사회계약에 관한 공법의 원리 이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누구가 썼냐면 누소가 썼어요. 누소. 그래서 누소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반 의지의 자연권을 다 예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에 들어갈 용어는 일반 의지야. 어, 그 일반이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들어가서 이제 또 늘소에 이제 뭐냐면 언어들의 기원에 대한 논거인데 늘소는 이제 그 계몽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또 계몽주의는 이제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다른 계몽주의와 달리 감성을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낭만주의의 또 효시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반대만 이렇게 감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관련된 그 내용은 주 12번에 이제 적어놨으니까 여기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12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몽주의 사료는 비이성적인 본성인 인간의 감정과 양심을 강간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루스는 당대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토마스 호스나 루크 같은 경험주의자들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감정과 직관을 강조할 로맨티시즘에 선도를 했다. 그래서 그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성도 강조했지만 또 뭐냐면 감성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이제 표시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양원왕이 즉위 직전에 일어난 내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양원왕이 즉위 직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중부인하고 그 당시 소부인 싸웠던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양원 중부인이 소부인 세력들을 타도하고 중부인의 아들이었던 양원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국왕 중심의 어떤 귀족 체제, 연합 체제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본서기에 보면 일본서기에 이제 그 백제 3서가 있어요. 그 백제 3서 중에 백제 봉기에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야,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귀족 연합 체제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죠. 예. 그래서 한번 혹시 나올지 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내봤고요. 그럼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545년에 있었던 양호환의 직위를 둘러싸고 귀족 간의 분쟁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고구려는 북중부의 북제 압력과 그리고 유연을 격파하고 등장한 몽골 공원에 치는 유목민족인 돌고래 적극적인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고 입밖에 안팎의 위기를 맞아서 고구려 귀족의 대내적으로 그들 간의 분쟁을 수습하고 귀족 연립체제를 형성했다. 예. 그래서 귀족 연립체제 형성의 대내적 배경을 얘기했죠. 대내적은 양홍왕 즉위 과정에서 그 당시 중부인 계열과 소부인의 싸움, 그 다음에 또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 앞에 이제 돌고래라든지 유형 같은 국가들 공격 등등인데 이런 그 귀족 연립체제가 형성된 대내적 배경을 쌓는 문제가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지만 이게 고구려 그 귀족 연립체제 형성 배경 관련된 내용도 같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박교사는 고대의 인도의 중대도 다음 같은 수업을 진행했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작성해 보시오. 자, 이게 추정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요 내용은 각자 보시고 문제부터 이제 풀면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교사가 A와 같은 유형의 수업 자료를 를 어떨 때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쓰시오 있는데 A 같은 이제 수업 자료를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음, 자, EBS 돌려라. 시간 나침판에 카스트 제도에 불경 영향을 신청하고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양 그 역사물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이용하냐, 어떨 때 이용하면 좋겠냐, 여기 있는데, 이 녹색책 195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교사가 말로 설명하거나
사진, 그림 등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운 역사 사건을 재현하거나 재구성할 때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물, 교양 역사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비읍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활동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읍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 있고 각 왕조에 대한 특징을 표로 통해서 주기, 정리해 주기 여기인데 이 비에 들어간 게 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지를 통해서 불교의 전파 과정을 추론한다. 학생 활동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자료 시학습자를 이용한 박교사의 발문 내용을 한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시는 그죠? 교수학습자를 가지고 이제 발문 내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 만들어 봤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발문 내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것들니까 각자 풀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기획에 들어갈 문항 오류 시정에 관련된 학생들 간의 학습 활동 내용을 OX 기준 문항지를 참고하여 한가에 쓸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기획에 들어갈 걸 이제 문항 내용을 이제 보면 아이고. 음. 자, OX 퀴즈에 대한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학습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을 선정해서 OX 퀴즈 문항을 만들고 짝과 교환하여 풀어보고 기획에 이제 들어갈 문항 오류 시정 내용은 그 짝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 설명해주고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짝이 설준 해설을 확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는데 자, 요런 것들 OX 문제 있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요 내용을 보고 이제 문항을 보고 이제 만드는 부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문항을 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극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예.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죠. 이 추론 문제는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낸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예,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별다른 게 딱 정해진 답은 없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적서차별과 관련된 내용이야. 적서차별. 그래서 이제 그 적서차별은 이미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세종 이방원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그 법전에 집어넣은 것이 건국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그 제가 이제 그 밑에 한자 사료 내용이 여기 쭉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기획계층 차별을 강화시킨 관념이 무엇인지 쓰시오. 요게 이제 서원이죠. 고려시대 때는 서자와 적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부인은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런 식의 어떤 그 호칭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부인만이 그 뭐냐면 부인이고 나머지 부인들은 자 뭐냐면 첩이다 이런 개념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부인 자식이나 두 번째 부인 자식이나 세 번째 부인 자식이나 다 똑같아. 어 그리고 똑같이 뭐냐면 재산을 좀 나눠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조선이 드러나면서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그 당시 일부 일처제가 실시되면서 부인하고 첩의 가정 그러니까 그 뭐냐면 처와 첩이 갈라지죠. 그래서 여기 첩은 위고, 처는 위고, 첩은 아래로 생각하게 되고, 첩의 자식인 뭐냐 서울은 본인 그 처의 자식인 그 뭐냐면 그 처의 자식이 이제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적자보다도 차별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론의 적서관념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 관련된 법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니은 내용은 이제 보면 건국대를 편찬한 뒤로 비로소 벗을 막았으니 이 내용이 뭐냐면 요 관련된 서울근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근고법. 그래서 서울의 자손들에게는 문무과, 생원, 진사, 응시를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관직이나 이런 것들만 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관직이나 여타 여타 청구를 받아 갖고 인제 올라가더라도 3품 이상을 한 품이 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서울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 보면 건국대전에 편찬한 뒤로 비로소 버스를 막아는 데서 서울 공급법이 뭐 건국대전 이후부터 쭉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약간 인제 여기는 인제 좀 가장된 언어고 잘못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 근골을 시킨 거는 이미 태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태종 때 만들어진 법을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명문화시켰다는 것이지 이게 마치 건국대전 이후부터는 그렇다고 차별을 그냥 안 한다. 그때 가서 처벌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니은에서 기획에 적용됐던 제재 내용을 쓰시오. 요거 아까 지금 얘기했죠. 서울공고법은 벗을 못하게 하는 근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 조치가 조선사에 미친 영향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서울공고법은 그다음에 서울이 인제 더 이상 인제 벗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중서인 그러니까 중인과 서울이 같은 이제 신분이 된 거야. 그래서 서울들이 기술지구 많이 진출되면서 중인과 서울이 같은 신분층이 되었다. 중서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중서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 중인의 어떤 신분의 구조 안에 있었다. 물론 이것도 인제 16 세기 이후죠. 예. 중인의 명칭이 17 세기 때부터 등장한 거니까 16 세기 때부터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렇게 맞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리학적 명분론의 관념에 대해서 차별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넘어가서 자 15 세기 후반부터 사림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성리학적 명분의 적서관념이 강화되면서 양반 서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그 차별은 마치 건국대전의 한분 서형 구조로 법제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풀어 볼게요. 5 번. 자 고대 정치와 관련된 그리스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억 인물은 솔론이고 요거 관련되는 근권 정치와 관련된 거야. 예. 그 4 계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뭐냐면 그 제 정치에 참여한 폭을 달리 줬죠, 이 근권 정치는. 그다음에 인제 요 내용도 있고 여기는 솔론 부채 말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획개혁의 경제적 배경을 기수하시오. 그래서 인제 신민운동 이후에 활성화된 교육과 수공 덕분에 부유해진 자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흥작과 부채로 고통받는 빈곤한 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고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분열이 심해졌죠. 그래서 인제 솔로는 그걸 메꾸자 솔로는 그걸 통합하고자 했던 개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획에 대한 디귿의 정책에 대한 어떤 중상층의 불만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는 이렇게 근거절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상층의 불만을 갖게 돼. 왜냐면 아르콘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지 못했고 이 아르콘은 이제 로마의 원로원 뭐냐면 로마의 정무관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귀족회의 아우파고스 이거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이제 해당하면 되겠죠. 아우파고스의 권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니은 간직이 물러난 후에 들어갈 의회를 쓰시오. 회의를 쓰시오. 요거는 아라오파고스 회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원로원하고 로마의 원로원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니은의 개혁 이전의 부채와 관련된 법의 내용을 써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솔론이 부채를 말소했는데 그전까지는 부채를 말소되지 못했고 부채가 있으면 그리고 이걸 갚지 못하면 뭐가 됐다? 노예가 된 거야. 이걸 이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드래콘법이다. 드래곤법이라고 하거든요. 드라 드라콘법이다. 드라콘법.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해서 어 자유가 상실되었다.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없앴죠. 그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시켰어. 그러면 노예는 어디에서 가지고 올까요?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권자가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솔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의 근대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그 가부터 볼게요. 어떠한 방법으로 부자 나라는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을까? 왜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왜 유럽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가? 역사적 사료가 증명하듯이 1000년 동안 그 유럽은 세계가 근대적 발전하는데 원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적 문제가 남는다. 몇몇 사람들은 뭐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도덕적으로 나쁜 걸 주장했다. 이게 기억에 들어갔건 유럽 중심주의예요. 네.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서 그 당시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제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근대성은 유럽이 마치 독자적인 체제를 이룬 것처럼 서서한 형상이 아니다. 유럽을 세계 중심인 것처럼 서서한 만드는 형상이다. 근데 세계 체제에서 유럽이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중세 유럽이 다른 문화에 비교해 내적 우월성을 보여준 만큼 축적됐기 때문이다. 그보다 아메리카에 발견된 정보가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있지. 여기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이제 근대성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의 주장을 고려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하여튼, 나의 주장을 고려 기획에 들어갈 유럽 중심주의 쓰시면 될 것 같고, 기획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사 내용 조직 방법은, 요거는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한 가지 서술해 볼까 이렇게 했는데 요 A 문제는 세계사 내용 조직 방법의 문제점을 쓰는 거죠. 간지역적 접근 방법.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틀이 되게 어렵다. 외부적 요인들 중심으로 지역이나 국가들의 변화를 조명함으로써 뭐냐면 내재적 발전에 대한 이해가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외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점을 소유하는 초점을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이건 간지역적 접근방의 문제점은 예전에 한번 이 주문에 나왔던 거예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전에 유럽이 니은으로 인해 디귿의 경제적 이득을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발견 또한 정복하고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 유럽은 오스만 투르크, 인도, 중국과 상대적 결정적인 이점을 가졌다. 그래서 식민지하고 요게 이제 이득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대륙에서 가지고 온 은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를 어디로 거기 뭐냐면 갖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대륙의 아시아에서 고가를 구입할 수 있는 은하 공급처가 있거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와 인도는 상당히 고가 제품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럽이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강탈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갈색적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일단 문제를 냈긴 냈는데 요즘에 이런 식의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비판 내용 있죠. 유럽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 네, 이런 것도. 왜냐면 채점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길잖아요. 쓰다 보면.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냈긴 냈지만 이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근대 비판 내용이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한 내용 조직 방법. 간지역적 접근 방법만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중국의 이제 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공이 이제 성왕을 이제 보필하면서 집권하니까 그때 주공의 동생들이 그 당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이게 상감의 난이야. 상감의 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나라 이제 서주 말기 때 일어나는데
그 당시 서주 말기 때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왕이 쫓겨났죠, 신하들에게. 그래서 공백하라는 사람이 잠깐 통치하게 되는데 이게 공화 시대라고 해요. 공화. 그래서 공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의 인물은 주공이죠. 주공. 니은과 관련된 사건의 명칭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상감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감의 난.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사건의 원인이 된 당시 왕의 정책을 써볼 것.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디귿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를 일으켜서 여왕을 습격했다. 여왕은 최대 도망했다. 요때 여왕은 여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왕은 시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 이 여왕이 그 당시 이제 왜 나를 일으켰냐 그 여왕이 정책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여왕이 그 당시 왕실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과 호구조사를 했어요. 네. 그 호구조사를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여왕이 채도 도망을 해. 채는 아마 그, 그 당시 최국, 음, 그러니까 주나라 밑에 있는 이제 일종의 봉건 제후들의 통치하는 그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왕이 없는 시기를 공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공화의 용어와 의미를 쓰시오. 공화는 공백과 천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백자를 빼고 공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공화. 그래서 나중에 니프릿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 공화국을 이제 해석할 때 중국에서는 공화국이 없었잖아요. 이전에 역사의 경험 없다 보니까 한번 역사책을 한번 뒤져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공화 시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공화라는 것을 시기는 되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연표 역할을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연표를 어, 확증시키죠. 그래서 어떤 절대 연표적 기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프랑스 근현대사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가는 이제 뭐냐면 프랑스 그에 있는 나폴레옹 법전이에요.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 꽁크어 다름 종교 협약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의 명칭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읍의 자료의 영향을 써보시오. 유럽의 그 민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만 한계는 있어. 한계를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여성의 어떤 이제 권리나 상속권을 보장하지 않고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원료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측면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계에 있는 내용이고 사회인 서양사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 관련된 니은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앞에 말한 것처럼 교황하고 나폴레옹이 맺은 콩코르 다트에서 성직자 임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성직자를 선출해서 국가가 임명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직자를 선출하는 대신에 주교는 정부가 지명 공항이 선임하고 교구 신분을 주교가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주교는 정부가 지명하면 공항이 선임하고 다만 이제 주교 위에 있는 좀 상위 신부가 있죠. 교구 신부들. 이거는 주교가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말하자면 다시 할게요. 교회에 보면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구 이렇게 각각 신부들 있잖아요. 요 상위권에 있는 그 주교들은 높은 고위 성직자들이죠. 얘네들은 정부가 임명해. 그러면 이걸 이제 뭐냐면 교황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교구 신부는 그냥 교회가 이제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위직은 교회가, 그래서 고위직은 정부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뭐야 교황이 서임을 하는데 교황이 만약에 이 정부가 임명한 주교가 마음에 안 든다면 서임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일 때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이제 뭐냐 교황으로부터 서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임명을 해야지 나중에 얘가 이제 서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타협 보면서 이제 주교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주교와 교회가 같이 이렇게 짝짝꿍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나폴레옹 법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 허락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협약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주 17번이죠. 이게 종교 협약이 아니라 나폴레옹 법정이네. 나폴레옹 법정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폴레옹의 문화적 업적 중에 가장 그 지속적인 위력을 갖는 것은 프랑스 법의 체계하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민법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의 민법적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국의 가거제도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중국의 가거제도는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각각의 특이한 그 가거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여기 있잖아 그 다른 점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건 송나라 때야, 송나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오라는 명칭도 엄밀히 말하면 송나라 때 처음 실시한 거야. 사용했던 거죠. 예전에는 뭐 그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나라 때는. 근데 각오라는 명칭이 송나라 때 이제 실시됐고, 진정한 이제 각오는 송나라 때부터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송나라 초기 때 실시됐던 이제 그 전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당의 EVC를 기울게 전환함으로써 생긴 가구적 위상 변화를 쓰시오. 그래서 EVC에서 전시제도가 변화됐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전시제도는 누가 주도를 하죠? 왕이 주도하죠. 그럼 왕이 문제를 내고 뽑는 제도잖아요, 왕 앞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황제가 그 직접 통제하는 국가 시험으로서 그 의상을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왕조 시기 때 과거제도를 일시 폐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법의 명칭이 뭐냐면 태학성사법이에요. 태학성사법. 그래서 시험 제도를 너무 과거만 몰두하다 보니까 태학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왕설 때 태학성사법을 시해서 태학의 일정한 연도를 이제 공부한 사람이 뭐냐면 관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잠깐 과거제도 폐지를 했긴 했는데 물론 다시 부활했지만 태합상사법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명나라 때 과거제도는 이렇게 이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치화시키는 왕한선의 어떤 개혁 정책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복구해가지고 이어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나는, 이거 가는 이제 송나라 관련된 데주고, 나는 이제 명나라 때 가구제도, 명청 때 가구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팔고문을 중심으로 가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팔고문 중심의 가구제도를 비판한 소설책이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 오경재의 유디미회사야. 이거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유디미회사.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도 나와요. 예,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제 만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남항주,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아니면 니들 최종적으로 폐지한 개혁의 명칭 쓰시오. 자, 여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죠. 팔고문, 유명하죠. 예, 임용시험도 정형적인 팔고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서 오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 틀에 맞게 이제 뭐냐면 시험을 보는 게 그냥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의 특징이잖아요. 완전히 창의력이 박살이 날 뻔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물어보는 거는 이제 팔고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팔고문이 언제 폐지된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 최종 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강서신정 이렇게 답을 쓰신 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아니죠. 예. 강서신정은 폐지됐다가 나중에 이제 강서시장 몇달 안 가잖아요. 100일 끝나죠. 그래서 먼저 폐지됐다 다시 그 복구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지된 건 언제냐?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은 여기
강서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잠깐, 말을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이건 제가 착각해갖고. 자, 최종 폐지된 거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좀 약간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 지금. 예,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강의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폐지된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술방법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범법 자각. 그래서康雍회가 이제 과거제도를 개혁하면서 그 당시 팔고문을 폐지하고 서양식의 어떤 교육제도를 이제 가지고 시험을 보고도 했잖아요. 과거를. 근데 이제 요 무술 병법 그 범법 자각 운동 때는 100일 만에 끝나죠. 그 때문에 다시 이제 복귀가 돼. 그래서 다시 이제 뭐냐 팔고문 실시했다가 강서신정 때 완전히 폐지돼요. 그래서 여기 체중이라는 곳에 방점을 둬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무술 그 범법 자가공 때는 일시 폐지됐고 그다음 강서 시정 때는 최종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있고 나왕조의 과거 시험 내용이 각 왕조와 다른 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나왕조의 과거 시험 내용 중에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내용. 그래서 여기는 송나라 때는 보통 이제 진사과라든지 명경과라든지 해서 유교 경륜뿐만 아니라 시부 송책 같은 문학적 능력도 보고 있잖아요. 진사과요. 오히려 진사과를 더 중요시 했죠. 근데 명청시대 때 가구 제도는 시문 같은 것들을 안 봐요. 뭘 보냐면 유교 경전을 봐. 왜냐면 시나 문장이나 이걸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문이 아니라 유교 경전, 사서 오경만을 다 되어가지고 팔공원 형태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고문이나 그다음에 명나라 그 과거제도가 학교제도와 이제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교 경전을 시험을 봤다. 시문이 아니라. 그래서 명나라 때 과거제도는 진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연경과 위주로 보시면 돼요. 연경과. 네.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당시에 조선은 세원 진사 됐었죠. 우리는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냐 문장도 보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생원가를 강조할 때도 있고 진사가를 강조하는데 명나라의 과거 제도가 우리 영향을 줬다는데 요즘은 좀 달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 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훈국파 간학파라고 하죠. 간학파들이 이제 제일 중요시한 게 사장이거든요. 사장은 문장력이에요. 요 진사가에 해당하죠. 그 왜 문장력을 강조했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외교 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대문서 같은 걸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신유형 관리로서. 그래서 문장력을 뛰어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간학파는 사장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주의할 건 사장만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교 경쟁도 중요시 여겼어. 성리학교 경쟁도. 그러니까 두루두루 받다 보면 돼요. 사장, 유교 경쟁이나 뭐 과학 기술 같은 것도 해가지고 포용적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조선 초기 때는. 근데 16세기 때 사임대 진영하면서 사장을 이제 무시하죠. 유교 경쟁망교회. 사장 뭐 신문 잘 짓는다고 시를 잘 짓는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신을 잘하기 위해서 수신제가 치국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교 경쟁 사소경을 더 몰두해야 된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16세에 들어가면 좀 약간 외골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오직 뭐냐 유교 경쟁. 이쪽은 사장을 강조하지만 또 유교 경쟁이나 과학기술 이런 것도 다 두두두 관심 있고 이게 융통성 있게 이제 했던 그 사람들이 간학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역사나 제도를 알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나 제도를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서로 관련돼 있고 또 중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미세하게 또 그 안에서 또 앞에서 얘기 과거 제도도 좀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예. 하여튼 그게 재밌어.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제가 이제 헛소리 한 거 있죠? 최종 폐지한 거는, 강서신정 때 폐지했고, 그 전에, 범법 자강운동 때 잠깐 폐지했다가 강서신정 때 최종 폐지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관련돼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강제중국사 있어. 자, 여기 보면, 강서신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서술된 거거든요.
정변으로 그 뭐냐면 복구된 그 8고가 다시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범법 자강 운동 때 8고문이 폐지됐는데, 그 뭐냐면 8고문이 다시 복구했는데 강서신정 때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벼 복구된 8고가 다시 폐지되고, 어, 강서시대 폐지도 이거 과거 자체가 폐지됐다. 그러니까 과거 자체가 이제 과거제가 폐지됐대 8고문이 폐지됐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무술병법 때 잠깐 폐지됐던 걸 다시 복구하고 완전 폐지한 걸 강서신정 때 과거제 폐지될 때 같이 8고문도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본식을 모범으로 삼는 신식학제에 따른 초등, 고등소학교, 중학교, 고등학단과 군가대학 및 동요원이 설치되면서 신식교육기관이 간장한 학부가 창설되었다.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정치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1961년, 이렇게, 그러니까,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어떤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61년이니까 5월 16일이니까, 뭐냐면, 그 5.16 군사 정변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5월 7일 관련돼서 이제 그 이전이죠. 직전에. 판문점에서 이제 학생회담을 개최하자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공화국 되죠. 예, 이공화국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 그래서 요 부분, 여기나 그 당시 쿠데타 이후에 이제 내용하고 요 부분 다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응용해 갖고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어,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4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24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A의 주체 세력이 기획과 니은에 관련된 제정된 법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잠깐. 자, 여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제 그 세력들이 여기 기획과 관련된 내용에 이제 관련된 법을 어, 뭘 만들었냐면 반공을 국시로 제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공법을 만들었어. 반공법.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인데 이 나라 사이의 모든 부패와 국악을 일수하고 요 관련돼서 그 당시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정치 자금을 줬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부정 축제 특별 처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명 정권 때 만들었던 걸 다시 강화시킨 거야.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61년 5월 7일은 이제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의 당이죠. 그래서 북한 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 호응을 환영한다. 기획의 장소에는 판문점 한다. 네, 디귿은 아니 기획이 아니라 디귿의 장소는 어디까지? 디귿은 남북 학생회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쿠데타를 집권한 이 박정희들이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통일하자는 혁신가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냈죠. 빨갱이로 몰면서 이제 탄압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민족일보. 그래서 민족일보 사장을 잡아다가 조영수죠. 북한의 자금을 받고 북한을 도왔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했죠. 예.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형을 시킨 건 잘못된 거죠. 일단은 뭐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비판받는 건데 그다음 혁신계 세력들이 주장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건 좀 그래. 그래서 자칭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 되게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방점을 두고 막 하더라고요. 그 정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뭔가 상징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맨날 방점을 둬. 예. 그래서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야, 그 종전협정을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바뀌자고 막 하잖아. 근데 왜 정전을 종전으로 바뀌는 게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뭐 종이종이하게 불과하고 정전협정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냥 김정은이 마음 먹고 이제 공격해오면 이게 뭐 수식조에 불과한 건데 효용성도 전혀 없는 건데 하여튼 뭐 그래요 저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아까 니은과 관련된 법을 쓰시면 되고, 디귿에 되어간 내용,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남북 학생회담 관련된 내용, 혁신계들 주장인데, 요 혁신계 주장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1950년대부터 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 주장에서 이제 그 정권들이 탄압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1960년대 이제 뭐냐면 혁신계 주장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론은 이미 이제 기본 세팅이고 디폴트 값이고, 여기 60년대는 뭐 중립화론, 뭐 그 남북한 이제 뭐 회담론 등등등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관련된 주를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잠깐. 여기 면 20번은 이제 보면요. 20번. 여기 이제 그 당시 그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혁신계 세력들을 대거 처형시킨 상황을 얘기한 건데 볼게요. 4.19 혁명 이후에 창간된 민족일보는 남북협상, 남북의 경제, 서신, 교류 및 학생회담을 지칭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일보에 대한 탄압 내용이 있죠. 혁신계 계통의 이제 신문이에요. 4.19 혁명 이후에 학생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용공군자라는 혐의로 2,000명 이상 체포됐고, 이들은 소위 형량 재판을 통해서 가혹한 처벌받았다. 일련 민족일보 사장이었던 조용수는 북한의 자금을 받아서 북한을 도왔다는 혐의로 1962년 12월 사형이 됐고, 근데 2008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서 조용수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보기 차원에서 반공의 어떤 그 강조하면서 그다음 혁신계들 어떤 처벌하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박정희가 이 조용수가 이제 북한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 그래서 박정희도 문제지. 뭐 물론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뭐 자기 주장했다고 죽이긴 왜 죽여요? 예, 지도 예전에 빨갱이질 그렇게 해놓고나. 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자, 박 교사는 동아시아 교과서 인진전쟁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개념하고 이제 일반화, 뭐 사실 이런 것들 이제 역사 교육의 소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 내용은 각자 보시고 이렇게 요거부터 볼게요. 자, 임진 전쟁을 국제 사실과 사건들을 묻는 개념이라는 전제 아래서 예문 속에 반영된 이론적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임진 전쟁을 국제 사실과 사건을 묻는 개념이라는 전제 아래서 예문 속에 반영된 이론적 내용을 서술할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제 아래에서 이제 하는 거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부터 이제 문제예요. 자, 임진전쟁의 개념의 유용성을 기획학습 측면에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구체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뭐냐면 유용성을 요거와 관련돼 갖고 개념의 유용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 역사적 사실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역사를 단편 사실 나열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개념의 유용성을 기획학습 측면에 두 가지 서술했고 이렇게 했고, 자, 니은가에서 니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개념의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개념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각각 쓰시면 돼요. 자, 임진왜란, 정윤재단이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이제 외단의 의미는 1번에 저지른 난동의 의미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번에서는 불쿠 에키, 그 다음에 게이초 에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항해 원조는 임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 따라서 이제 의미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개념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개념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또는 정의하는 사람의 독특한 개념과 중고에 따라서 개념 형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쓰는 것은 이 외란이라는 것은 일본 놈이 익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의 어떤 관점이 들어간 거고 여기 에키라는 건 여기거든요. 그래서 게이초누나 브루크는 그 당시에 이제 뭐냐 연호고
그래서 여기는 1번 그 임진왜란, 요거는 정유대란이죠. 마치 그냥 객관적 사실인 양 이제 뭐냐면 어 있는데 여기에는 침략의 의미가 없어. 침략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얘기해야 돼.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들을 강조한 거고, 그냥 중국에서 항해 원조가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항이라는 것은 이제 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선을 원조해 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상당히 강조하죠. 우리가 조선을 도와주기, 우리가 외의 공격을 우리가 그 뭐냐면 막기 위해서 항거라는 뜻이죠. 항거할 때 항자죠. 막기 위해서 조선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조선을 도와주니까 너희들은 우리 은혜를 알고 우리한테 사들을 계속 해라 라는 의미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6.25 전쟁 때도 우리는 6.25 전쟁이 나오지만 그 당시 이제 지금 중국은 항미 원조라고 해요. 항미 원조. 미국과 한 거에서 조선을 도와줬다. 이때 조선이라는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들 대국을 알고 뭐냐면 충성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항미 원조는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김정은이 어 북한을 버리고, 아니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김정은이 이제 중국이 뿔따고 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B의 내용을 통해서 자료 A의 밑줄친 개념의 의미를 제시할 때 해당하는 정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자료 B는 이제 뭐냐면, 음,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전쟁할 때 여러 약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약탈을 했다. 그래서 이때 그 전쟁 결과 일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 낙타한 것을 바탕으로 문화적 발달됐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자료 A의 미치진 개념과 의미를 제시할 때 해당하는 정의 명칭을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료 A가 잠깐 여기죠. 네, 여기죠. 자료 B 내용을 통해서 자료 A의 미출진 내용과 개념의 의미를 제시할 때 해당하는 내용의 정의 명칭을 쓰면 어, 외연적 정의에 해당하죠. 외연적 정의. 외연적 정의.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오늘 12일 예. 그래서 이제 끝났고 좀 쉬었다가 6차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찾아서 이제 얘기할게요. 좀 쉬었다 6차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